차가운 금속과 매끄러운 유리, 그리고 정밀하게 계산된 콘크리트의 선. 강지훈의 세계는 그가 설계하는 건물처럼 단 하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질서 전견함 위에 세워져 있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주상복합의 펜트하우스는 그의 성공을 증명하는 트로피이자 동시에 그의 고독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았다. 미니멀리즘의 극치를 보여주는 실내는 생활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정적이었고 그 침묵의 무게가 지훈의 어깨를 짓눌렀다. 6년 전 윤서연이 떠난 이후 그의 삶은 일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는 건축에 미친 듯이 몰두했다. 밤과 낮의 경계가 무너지고 계절의 변화는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에 불과했다. 그렇게 얻어낸 성공은 달콤했지만 그 끝에는 언제나 지독한 공허함이 기다리고 있었다. 불임이라는 두 글자는 그의 영혼에 깊은 낙인을 새겼고 한 남성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송두리째 흔들었다. 서연과의 사랑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꿈도 그 잔인한 진단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그날 오후 역시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다. 지훈은 자신의 건축사무소 JH 아키텍처의 대표실에서 거대한 테이블 위에 펼쳐진 인천국제공항 제3터미널 설계도를 검토하고 있었다. 수천억 원이 걸린 프로젝트의 마감을 앞두고 그의 신경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곤두서 있었다. 그의 눈은 복잡한 선과 숫자를 정확히 읽어냈고 그의 손은 작은 오차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듯 도면 위를 섬세하게 움직였다. 모든 것이 완벽한 통제 아래에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세계를 뒤흔들 전화가 울리기 전까지는 책상 위에 놓인 스마트폰이 낮게 진동했다. 화면에 뜬 것은 저장되지 않은 낯선 번호였다. 평소 같았으면 무시했을 전화였다. 중요한 시기에는 모르는 번호로부터 오는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이 그의 철칙이었다. 하지만 그날따라 무언가에 이끌린 듯 그는 잠시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어떠한 예감도 준비도 없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냉정하고 사무적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긴박함은 숨길 수 없었다. 강지훈 씨 되십니까? 네, 맞습니다만. 지훈은 도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대답했다. 광고나 스팸 전화일 거라 지레짐작했다. 하지만 이어진 상대방의 말은 그의 손에 들린 값비싼 만년필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만들었다. 펜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내는 날카로운 소음이 그의 귀에는 아득하게 들렸다. 시간의 흐름이 순간 멈춘 것 같았다. 여기는 서울대학교 병원입니다. 아드님이 위독합니다. 지금 당장 아버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아들 지훈의 뇌는 그 단어를 이해하기를 거부했다. 세상에서 가장 낯선 단어, 그의 인생에는 존재할 수 없는 단어였다. 그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누군가의 악랄한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다. 어떤 인간이 감히 이런 장난을 친단 말인가. 그는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되물었다. 전화 잘못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없습니다. 아니요, 강지훈 씨 맞으십니다. 아이 어머니는 윤서연 씨고요. 윤서연. 그 이름이 지훈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6년 동안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 없는 이름. 애증과 그리움, 원망이 뒤섞인 이름이었다. 그녀가 왜 여기서 나오는가? 그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변했다. 사고 회로가 정지하고 오직 심장만이 통제불능 상태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전화를 건 간호사는 그의 침묵을 다그치듯 말을 이었다. 아이가 급성 재생불량성 빈혈 쇼크 상태입니다. 혈액형이 희귀한데 아버님과 일치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1분 1초가 급한 상황입니다. 제발 빨리 와주셔야 합니다. 간호사의 절박한 목소리가 그의 혼란을 뚫고 들어왔다. 장난이 아니었다. 이것은 현실이었다. 6년 전 의사는 분명히 그의 앞에서 진단서를 내밀며 말했다. 희망 없는 목소리로, 동정 어린 눈빛으로. 무정자증입니다. 자연 임신은 불가능합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을 결함 있는 존재로 여기며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들이라니, 그것도 위독한 상태의 아들이, 아이 이름이 뭡니까?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고 축축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대답은 그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강하준입니다. 6살이고요. 강하준. 6살. 모든 퍼즐 조각이 섬뜩할 정도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 서연과 이혼한 지 정확히 6년. 그들이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밤,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눈물로 지새웠던 그 밤이 이후에 시간과 일치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질문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서연은 왜 말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혼자 아이를 아니? 그보다 먼저 나는 어떻게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인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지우는 전화를 끊었다. 그는 잠시 동안 허공을 응시했다. 거대한 설계도 위에 그려진 정교한 선들이 의미 없는 낙서처럼 보였다. 수천억 원짜리 프로젝트의 성공도, 건축가로서 쌓아온 명성도 이 순간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그의 세계를 지탱하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그 폐허 속에서 아버지라는 생소한 단어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밀려나며 요란한 소리를 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이성적인 건축가의 냉철함 대신 알 수 없는 본능적인 감정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재킷을 집어들고 대표실 문을 박차고 나갔다. 갑작스러운 그의 행동에 직원들이 놀라 쳐다봤지만 그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지금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뿐이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창백하게 질린 얼굴, 혼란으로 가득 찬 눈동자. 지난 6년간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법을 터득했다. 언제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그의 생존 방식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내면은 거대한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주먹을 세게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오히려 그를 현실로 되돌아오게 했다. 그의 에마인 검은색 스포츠 세단이 굉음을 내며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서울의 복잡한 도로는 거대한 주차장과 같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차선을 바꾸고 경적을 울리고 때로는 아슬아슬하게 차들 사이를 비집고 나아갔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병원으로 가는 길과 하준이라는 아이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이는 어떻게 생겼을까? 나를 닮았을까? 아니면 서연을 닮았을까? 왜 아픈 것일까?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빠르게 뒤로 물러났다. 그와 함께 6년 전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서연의 웃음, 그녀의 따뜻했던 손길, 그리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흘렸던 그녀의 눈물. 그는 자신이 무정자증이라는 사실보다 그녀에게 아이를 안겨줄 수 없는 남자라는 사실에 더 절망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놓아주었다. 그녀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나 평범한 행복을 누리길 바랐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만약 진단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만약 서연이 모든 것을 알고도 자신을 떠난 것이라면,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가도 곧 위독하다는 아이의 얼굴이 떠올라 모든 감정이 안개처럼 흩어졌다. 지금은 원망이나 분노를 따질 때가 아니었다. 한 아이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신의 아들일지도 몰랐다. 서울대학교 병원에 거대한 건물이 시야에 들어왔을 때 그는 거의 탈진 상태였다. 그는 거칠게 차를 주차하고 응급센터로 달려갔다. 소독약 냄새와 사람들의 다급한 발걸음,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그를 덮쳤다. 그는 안내 데스크로 달려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강하준이라는 아이를 찾으러 왔습니다. 소아 중환자실이 어딥니까? 간호사는 그의 행색을 보고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컴퓨터로 무언가를 확인하고는 손가락으로 복도 끝을 가리켰다. 그는 감사하다는 말도 잊은 채 그 방향으로 달렸다. 그의 심장은 목구멍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격렬하게 뛰었다.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서연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아이를 보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 마침내 그는 소아 중환자실이라는 표지판 앞에 섰다. 굳게 닫힌 자동문 너머로 생과 사의 경계가 희미하게 느껴졌다. 그는 잠시 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거친 숨을 골랐다. 지난 6년간의 고독한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사랑, 가족,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하지만 어쩌면 이 문 너머에 그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전혀 예상치 못한 형태로 그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랐다.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문 옆의 버튼을 눌렀다. 이제 과거를 마주하고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미래를 향해 걸어 들어갈 시간이었다. 묵직한 자동문이 양쪽으로 소리 없이 열리자 병원 특유의 차가운 공기가 강지훈의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소아 중환자실 앞 대기실은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듯한 정적과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기계음과 간간이 터져나오는 억눌린 흐느낌이 공기 중에 무겁게 떠다녔다. 몇몇 사람들이 창백한 얼굴로 벤치에 앉아 초조하게 손을 비비거나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지훈은 그 낯선 공간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은 단 한 사람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발견했다. 복도 끝 가장 구석진 자리에 윤서연이 앉아 있었다. 양손에 얼굴을 묻고 있는 그녀의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6년이라는 시간은 그녀에게서 과거의 생기를 앗아간 듯했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던 그녀는 온데간데 없고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위태로운 여인만이 남아있었다. 지훈은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는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무게를 실어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발걸음 소리를 들었는지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마주친 두 사람의 시선 속에서 6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놀람, 죄책감, 원망,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의 바닥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리움. 서연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만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녀의 입술이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달싹였지만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훈이었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고 그가 내뱉은 이름은 마치 처음 불러보는 단어처럼 어색했다. 그의 부름에 서연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닦아냈다. 그 순간 한 남자가 그녀의 옆으로 다가와 자연스럽게 어깨를 감쌌다. 지훈은 그 남자를 알아보았다. 언론에서 몇 번 본 적 있는 얼굴, 대한건설의 최민준 회장이었다. 서연의 현재 남편, 최민준은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오만함과 권위의식이 가득했다. 그는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마치 값나가는 물건의 가치를 매기는 듯한 무례한 시선이었다. 그의 눈에는 어떠한 존중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지훈의 존재를 성가신 벌레 정도로 여기는 듯 했다. 당신이 강지훈 씨, 최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다. 지훈은 대답 대신 그를 쏘아보았다. 두 남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히며 날카로운 불꽃을 튀겼다. 최민준은 피식 웃으며 서연의 어깨를 더욱 강하게 끌어안았다. 마치 자신의 소유물을 과시하는 듯한 행동이었다. 바로 그때 간호사가 다가와 지훈에게 손짓했다. 강지훈님, 이쪽으로 오시죠. 아이를 보시겠어요.
지우는 최민준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간호사를 따라갔다. 그의 심장이 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중환자실의 두꺼운 유리창 앞에 섰을 때 그는 숨을 멈췄다. 유리 너머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인 작은 침대 위에 한 아이가 누워 있었다. 너무나 작고 연약한 생명. 아이의 얼굴은 산소 마스크에 가려져 있었지만 지우는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짙은 눈썹, 오뚝한 콧날, 그리고 자신과 똑같이 생긴 이마의 형태까지. 아이는 그의 어린 시절 사진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 했다. 부정할 수 없는 핏줄의 증거였다. 지우는 차가운 유리에 손을 댔다. 아들과 그를 가로막고 있는 투명한 장벽이 야속하게 느껴졌다. 그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가슴 저 밑바닥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쳐 올라 그의 눈시울을 적셨다. 하준아, 아빠 왔다. 그의 목소리는 유리벽에 막혀 아이에게 닿지 못했지만 그는 진심을 담아 속삭였다. 그때까지 그의 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최민준이 다가와 그의 어깨를 툭 쳤다. 그 거만한 손길에 지훈은 미간을 찌푸리며 돌아섰다. 볼일은 다 보셨습니까? 이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니 이쪽으로 오시죠. 최민준은 지훈을 헌혈자 이상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그의 말투에는 감사함 대신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오만함이 묻어났다. 지훈은 분노가 치밀었지만 지금은 감정을 앞설 때가 아니었다. 아이의 생명이 가장 중요했다. 그는 최민준을 무시하고 의사의 안내에 따라 체혈실로 향했다. 차가운 주사바늘이 그의 팔뚝 혈관을 파고들었다. 짙은 붉은색의 피가 투명한 튜브를 따라 흘러나가는 것을 보며 지우는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자신의 몸의 일부가 아들에게로 흘러들어가 생명을 이어준다는 사실이 경이롭게 느껴졌다. 그는 이 순간을 위해 지난 6년을 버텨온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체혈이 진행되는 동안 그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다. 그는 6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강남의 한 작은 비뇨기과. 나이든 의사는 여러 검사 결과를 그의 앞에 늘어놓으며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완전한 무정자증입니다. 염색체 이상 소견도 보이고요. 현대의학으로는 아이를 가질 방법이 없습니다. 그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그는 세상이 무너지는 절망 속에서 단 한 번도 그 진단을 의심하지 않았다. 왜 더 큰 병원에 가서 재검사를 받을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당시의 충격과 슬픔이 그의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켰던 것이다. 서연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그는 스스로를 불행의 근원으로 규정했다. 그래서 그녀가 이혼을 요구했을 때 그는 아무 말 없이 받아들였다. 그녀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그녀의 인생에서 사라져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하준이의 존재는 그가 믿어왔던 모든 것을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었다. 체혈이 끝나고 지우는 다시 대기실로 돌아왔다. 그는 최민준과 서연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시간이 지옥처럼 느리게 흘러갔다. 최민준은 그런 그에게 다가와 수표가 든 두툼한 봉투를 내밀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걸로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 보셔도 좋습니다. 그의 태도는 명백한 모욕이었다. 지우는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고 차갑게 말했다. 필요 없습니다. 내 아들 상태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무데도 안 갑니다. 내 아들이라는 단어에 최민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비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착각하지 마시죠, 강지훈 씨. 하준이는 내 아들입니다.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당신은 그냥 피를 제공한 사람일 뿐이고 그 아이 몸에 내 피가 흐르고 있어. 법 같은 소리 집어치우시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최민준은 더 이상 말을 섞을 가치도 없다는 듯 혀를 차며 돌아섰다. 지우는 그의 뒷모습을 노려보았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최민준의 옆에 서 있는 서연이 겁에 질린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것을. 그녀의 눈빛은 미안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공포였다. 마치 거대한 맹수 옆에 선 초식동물처럼 그녀는 최민준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뜩였다. 건축가로서 그는 수많은 변수 속에서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훈련을 해왔다. 서연의 저 비정상적인 공포, 최민준의 오만한 태도, 그리고 6년 전에 석연치 않은 진단.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밀이 아니었다. 거대한 음모의 냄새가 났다. 그는 잠시 후 서연이 정수기로 물을 마시러 가는 것을 보고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주변을 의식하며 그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설명해, 서연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하준이는 우리 아들 맞아. 서연은 사색이 되어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녀의 손에 들린 종이컵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지훈의 시선을 피하며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지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제발 나중에. 하준이부터 살리고 나서. 나중은 없어. 당장 말해. 최민준이 당신을 협박한 거야?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지훈이 그녀를 다그치는 순간 최민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들의 대화를 갈라놓았다.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으신가? 최민준은 어느새 그들 뒤에 서 있었다. 그의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어 자신의 뒤로 숨겼다. 그리고 지훈을 향해 경고했다. 다시 한번 내 아내에게 함부로 접근하면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줄 아시오. 건축가로서의 명성이든 당신 회사든 전부 다. 그의 협박은 노골적이었다. 하지만 지훈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최민준은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의 중심에는 아들 하준이와 6년 전의 진실이 있었다. 지훈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바로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급하게 걸어 나왔다. 세 사람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로 향했다. 의사는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다. 수혈은 무사히 마쳤습니다. 급한 불은 껐지만 이건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하준이는 골수 기능 자체가 망가진 상태라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골수 이식이 시급합니다. 의사의 말에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휘청거렸다. 최민준이 그녀를 부축했다. 의사는 세 사람을 차례로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가족들부터 조직적 합성 항원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친부모의 경우 일치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 말은 지훈의 심장에 새로운 불을 지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헌혈자가 아니었다. 그는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일지도 몰랐다. 그는 겁에 질린 서연과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최민준을 번갈아 보았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아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싸움이자 6년 전에 빼앗긴 진실을 되찾기 위한 전쟁이 막 시작된 것이었다. 의사의 말이 대기실의 무거운 공기 속에 메아리 쳤다. 골수 이식. 그것은 마지막 희망인 동시에 또 다른 절망의 시작을 의미했다. 최민준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상황을 장악하려 나섰다. 그는 의사에게 다가가 마치 강지훈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 상황의 유일한 보호자이자 결정권자는 자신이라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저와 제 아내부터 검사를 받겠습니다. 필요한 모든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하지만 의사는 직업적인 단호함으로 그의 말을 잘랐다. 의사는 지훈을 쳐다보며 말했다. 물론 두 분도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만 의학적으로는 생물학적 부친의 조직 항원이 일치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위중한 만큼 강지훈 씨께서도 반드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 말은 최민준의 심기를 정면으로 건드렸다.
그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는 지훈을 쏘아보며 차갑게 말했다. 이건 우리 가족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의사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건 환자의 생명이 걸린 의학적 문제입니다, 회장님. 공공장소인 병원 복도에서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거부하는 것은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행동이었다. 그때 침묵을 지키던 지훈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의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 아들을 위해 필요한 검사라면 무엇이든 받겠습니다. 제 아들이라는 단어에 지훈은 온 힘을 실었다. 그것은 최민준을 향한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서연은 두 남자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입술만 깨물고 있었다. 최민준은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지훈에게 경고의 눈빛을 보내는 것으로 순간의 분노를 가름했다. 지훈은 조직적 합성 한권 검사를 위해 다시 체혈을 했다. 이번에는 조금 전의 헌혈과는 전혀 다른 감정이 그를 지배했다. 아들에게 단순히 피를 나누어 주는 것을 넘어 자신의 일부를 이식하여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그것은 그에게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경이로움을 안겨주었다. 그는 아버지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아주 조금이나마 실감하고 있었다. 검사가 끝나고 다시 대기실로 돌아왔을 때 그는 잠시 유리창 너머로 하준이를 볼 수 있었다. 수혈 덕분인지 아이의 얼굴은 아까보다 조금 혈색이 돌아 보였다. 곤히 잠든 아이의 작은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것을 보자 지훈의 마음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다. 그는 결심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고. 최민준과의 싸움이든 과거의 진실을 파헤치는 것이든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다. 그가 자리에 앉아 하준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을 때 최민준의 비서로 보이는 남자가 그에게 다가왔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아까 최민준이 내밀었던 현금 봉투와는 다른 것이었다. 회장님께서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지훈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봉투를 받아 열었다. 안에는 몇 장의 서류가 들어있었다. 제목은 골수기증 관련 합의서. 그는 첫 문단을 읽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만약 그의 골수가 하준이와 일치하여 기증이 이루어질 경우 대한건설은 그에게 막대한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그 대가로 그는 강하준에 대한 모든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하며 향후 어떠한 형태로든 아이와의 접촉을 시도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그것은 거래였다. 아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잔인하고 모욕적인 거래. 최민준은 그를 돈이면 뭐든 하는 속물로 취급하고 있었다. 지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더 이상 읽을 필요도 없다는 듯 합의서를 갈갈이 찢어버렸다. 종이 조각들이 비서의 얼굴 위로 눈처럼 흩날렸다. 비서는 당황한 얼굴로 그를 쳐다보았다. 지훈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가서 당신 주인에게 전해. 내 아들의 목숨값은 이 세상 어떤 돈으로도 매길 수 없다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더러운 종이 쪼가리로 날 모욕하지 말라고. 그의 단호한 태도의 비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황급히 자리를 떴다. 지훈은 이 싸움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최민준은 돈과 권력으로 그를 철저히 짓밟으려 할 것이다. 병원에서 감정적으로 맞서는 것은 무의미했다. 그에게는 정보가 그리고 힘이 필요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떠나기 전 그는 멀리 서 있는 서연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과 마주쳤다. 그의 눈빛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었다. 이대로 끝나지 않아. 병원 주차장 자신의 차에 올라탄 지훈은 잠시 핸들의 이마를 기댔다. 하루 사이에 겪은 엄청난 사건들로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다.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도 없었다. 그는 곧바로 자신의 사무실에서 가장 신이 많은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진수 실장, 뛰어난 건축 실력만큼이나 정보 수집 능력과 상황 판단력이 비상한 인재였다. 박 실장, 지금 바로 내 사무실로 와주게.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고 아주 중요한 일이야. JH 아키텍츠의 대표실은 순식간에 전쟁을 앞둔 지휘본부처럼 변했다. 지우는 충격에 휩싸인 박진수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박진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곧 평정을 되찾고 지훈의 다음 지시를 기다렸다. 지훈은 그의 눈을 보며 말했다. 6년 전 강남 청담동에 있던 미래비뇨기과의 김용호 원장을 찾아야겠어.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6년 전 그의 재정 상태는 어땠는지, 대한건설이나 최민준 회장과 어떤 연결고리는 없었는지 샅샅이 뒤져봐. 이건 단순한 부탁이 아니야. 내 아들의 목숨이 걸린 일이야. 박진수는 지훈의 비장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군말 없이 자신의 노트북을 켜고 작업을 시작했다. 두 남자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정보의 파편들을 맞추기 시작했다. 지훈의 전략가적인 두뇌와 박진수의 실행력이 합쳐져 무서운 시너지를 내기 시작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박진수가 마침내 첫 번째 의미 있는 단서를 찾아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대표님, 이상합니다. 미래비뇨기관은 5년 반 전에 갑자기 폐업했습니다. 그리고 김영호 원장은 병원을 처분하고 모든 빚을 현금으로 청산한 뒤 가족들과 함께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습니다. 기록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뉴질랜드로의 이민. 그것은 너무나 자기적이었다. 동네의 작은 의원 원장이 갑자기 모든 것을 현금으로 정리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다. 누군가에게 거액의 돈을 받고 입막음의 대가로 해외로 도피했을 가능성이 농후했다. 지훈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그의 행적을 계속 추적해 뉴질랜드에 아는 사람이 있다면 모두 동원해서라도 그를 찾아내. 그리고 동시에 윤서연. 내 전처의 집안이 6년 전에 겪었던 재정 위기에 대해서도 알아봐줘. 분명 무언가 있을 거야. 박진수가 사무실을 나간 뒤 지훈은 홀로 남아 통유리창 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도시를 밝혔지만 그의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최민주는 그를 돈으로 살 수 있는 부품 정도로 여겼다. 서연은 황금 새장 속에 갇힌 새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하준이는 차가운 병실에서 생사를 오가며 싸우고 있었다. 그의 분노는 이제 차가운 결의로 변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얽매인 패배자가 아니었다. 그는 한 아이의 아버지였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빼앗긴 진실을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건축가로서 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람이었다. 이제 그는 진실이라는 설계도를 가지고 거짓으로 지어진 최민준의 제국을 무너뜨릴 새로운 건축을 시작할 참이었다. 그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강지훈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서울대학교 병원이었다. 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준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일까? 그는 다급하게 전화를 받았다. 다행히도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조직적 합성 항권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이었다. 지우는 숨을 죽이고 결과에 귀를 기울였다. 최민준 회장님은 불일치로 나왔습니다. 윤서연님은 반일치시고요. 그런데 강지훈님께서 6개 항권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의사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다. 6개 항권 완전 일치. 형제자매가 아닌 이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이었다. 그것은
강하준이 그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하늘이 증명해 주는 것과 같았다. 지우는 안도감과 함께 묵직한 운명감을 느꼈다. 이제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었다. 이 사실은 그에게 절대적인 힘인 동시에 최민준을 더욱 위험한 궁지로 몰아넣을 족쇄가 될 터였다. 예상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최민준의 비서에게서 연락이 왔다. 회장님께서 뵙고 싶어 한다는 거절할 수 없는 어조의 통보였다. 장소는 병원이 아닌 대한건설 본사 50층에 위치한 회장실이었다. 지우는 망설임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제 더 이상 그를 피할 이유가 없었다. 오히려 정면으로 부딪혀 그의 본심을 확인하고 싶었다. 대한건설의 사옥은 최민준의 권력과 부를 과시하는 거대한 탑과 같았다. 차갑고 위압적인 로비를 지나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회장실에 도착했을 때 지우는 잠시 숨을 골랐다. 문이 열리자 도시 전체가 발 아래 펼쳐지는 광활한 통유리창을 배경으로 최민준이 서 있었다. 그는 세상의 왕이라도 된 듯한 거만한 자세로 지훈을 맞이했다. 결과는 들었소. 당신이 유일한 희망이라더군. 최민준은 어떠한 인사도 서론도 없이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의 얼굴에서는 어제의 초조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다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력자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지훈에게 고급 가죽 소파를 권했지만 지훈은 앉지 않고 그의 맞은편에 섰다. 대등한 위치에서 그를 상대하겠다는 무언의 신호였다. 이제 다른 선택지는 없으니 내 제안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을 거요. 지난번에 2배를 주겠소. 당신이 평생 벌어도 만져보지 못할 돈이지. 그걸 받고 골수를 기증하고 당신 인생에서 하준이와 서연이를 깨끗이 지워버리는 거요. 당신같이 보잘것없는 건축가에게는 나쁘지 않은 거래일 텐데. 그의 말은 칼날보다 더 날카롭게 지훈의 자존심을 후벼 팠다. 하지만 지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최민준이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분노는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그는 오히려 차갑게 웃으며 최민준을 마주보았다. 거래의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군요. 최 회장. 뭐라고? 돈은 필요 없습니다. 대신 제 조건을 들어주셔야겠습니다. 지훈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다. 그의 차분한 태도에 최민준의 미간이 좁혀졌다. 지훈은 창밖의 도시를 한번 바라본 뒤 다시 최민준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말을 이었다. 수술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하준이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아이의 곁에 머물게 해주시오. 보호자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그것이 내 유일한 조건이오. 그 순간 최민준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그의 눈동자가 차갑게 식어갔다. 지훈의 조건은 돈보다 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다. 그것은 자신의 완벽한 가정을, 자신의 소유물을 침범하는 행위였기 때문이다. 최민준은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주제넘은 소리. 당신은 기증자일 뿐이야. 아버지 행세는 용납 못해. 그렇다면 거래는 없던 걸로 합시다. 내 아들을 살릴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죠, 회장님. 지훈은 단호하게 등을 돌렸다. 그의 태도에 당황한 것은 오히려 최민준이었다. 그는 다급하게 지훈을 불러 세웠다. 잠깐 하지만 지훈은 멈추지 않고 회장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을 열기 직전 최민준의 위협적인 목소리가 그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후회하게 될 거다, 강지훈.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잃고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어주지. 그때 가서 내 발밑에 기묘 용서를 구해도 소용없을 테니. 지훈은 잠시 멈춰 서서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간 건 바로 당신 같은데.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어. 그는 그대로 회장실을 나왔다. 협상은 결렬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전쟁뿐이었다. 사무실로 돌아온 지훈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박진수 실장의 보고서였다. 그는 밤새 윤서연의 집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정리해 놓았다.
내용은 지훈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서연의 아버지 윤 회장이 운영하던 유림건설은 한때 업계에서 탄탄하기로 소문난 중견 건설사였다. 하지만 6년 전 갑작스러운 부도를 맞았다. 문제의 발단은 유림건설이 사활을 걸고 진행하던 대규모 리조트 개발 사업이었다. 해외 투자자로 위장한 한 페이퍼 컴퍼니가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투자를 철회하면서 유림건설은 수천억 원의 빚을 떠안고 연쇄 부도의 위기에 몰렸다. 박진수는 그 페이퍼 컴퍼니의 실체를 추적하고 있었다. 지훈은 보고서에 적힌 날짜들을 확인했다. 유림건설의 부도 위기 서연이 그에게 이혼을 요구했던 시점, 그리고 그가 불임 진단을 받았던 시기. 모든 사건이 불과 몇 주 사이에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이것은 결코 우연일 수 없었다. 거대한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던 모든 것이 한 사람을 중심으로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다. 그는 그때 서연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했던 자신을 자책했다.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우리 그냥 헤어져요. 지훈 씨는 나보다 더 좋은 여자 만날 자격이 있어요. 나는 아이를 낳아줄 수 없는 당신과 살 수 없어. 라고 말했을 때 그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다. 자신의 불임 사실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만 생각했지. 그녀가 어떤 압박을 받고 있었는지는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는 가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것이다. 최민준이라는 악마에게 자신의 인생을 팔아넘긴 것이었다. 지훈의 가슴 속에서 후회와 분노가 뒤섞여 폭풍처럼 몰아쳤다. 최민준의 잔인함에 치가 떨렸고 그런 상황에 처한 서연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숨이 막혔다. 그때 박진수가 다급한 목소리로 다시 사무실에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새로운 자료가 들려 있었다. 대표님 찾았습니다. 유림건설에 투자를 철회했던 페이퍼 컴퍼니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자금이 세탁되었지만 그 시작점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진수는 모니터에 자금 흐름도를 띄웠다. 복잡하게 얽힌 선들의 가장 꼭대기 모든 것의 시작점에 있는 이름. 그것은 최민준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훈은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오상무. 대한건설의 해결사이자 최민준의 가장 충직한 개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기업 사냥과 M&A 과정에서 온갖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최민준이 직접 손을 대지 않고 자신의 신복을 통해 윤서연의 집안을 파멸로 몰아넣은 것이다. 이제 모든 그림이 완성되었다. 최민준은 서연을 차지하기 위해 그녀의 집안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절망에 빠진 그녀에게 구원자인 척 접근해 결혼을 제안했다. 동시에 지훈에게는 거짓된 불임 진단을 내리게 하여 서연이 그를 떠날 완벽한 명분을 만들어 주었다. 지훈이 스스로 물러나게 만든 것이다. 그것은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한 완벽하게 계획된 범죄였다. 지훈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는 이제 서연이 왜 그렇게 최민준을 두려워하는지 완벽하게 이해했다. 그녀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가족의 목숨을 담보로 잡힌 인질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녀에게 진실을 추궁하는 것은 그녀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짓일 뿐이었다. 그에게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다. 섣불리 진실을 폭로했다가는 최민준이 서연과 하준이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몰랐다. 진실을 밝히기 전에 최민준의 힘을 무력화시켜야 했다. 그의 성을 지탱하는 기둥들을 하나씩 무너뜨려 그가 더 이상 누구도 해칠 수 없게 만들어야 했다. 지훈은 결심했다. 그는 서연을 만나야 했다. 비난하거나 추궁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녀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기댈 수 있는 아군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다. 그녀의 마음속에 갇힌 공포의 벽에 작은 균열을 내고 희망이라는 씨앗을 심어주어야 했다.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하준이를 구하고 서연을 그 지옥에서 꺼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었다. 그는 박진수를 불러
아무도 모르게 서연과 만날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그의 방역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강지훈의 방역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윤서연과의 접촉이었다. 박진수 실장은 그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는 최민준의 철저한 감시망 속에서 서연이 유일하게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장소를 찾아냈다. 삼청동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작은 프라이빗 갤러리. 서연은 미술계의 후원자라는 명목으로 일주일에 한 번 그곳을 찾아 조용히 그림을 감상하는 것이 유일한 외출이었다. 물론 최민준이 붙인 수행비서 겸 운전기사가 밖에서 대기했지만 갤러리 안까지 따라 들어오지는 않았다. 지훈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기회였다. 그는 갤러리 관장에게 미리 연락해 건축 자문을 위한 미팅을 명목으로 가장 안쪽에 프라이빗 뷰잉 룸을 예약했다. 모든 것은 치밀하게 계획되었다. 약속된 날 지훈은 먼저 갤러리에 도착해 서연을 기다렸다. 추상화들이 걸린 차가운 흰 벽의 공간 속에서 그의 심장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잠시 후 익숙한 실루엣이 갤러리 문을 열고 들어섰다. 윤서연. 그녀는 값비싼 옷과 보석으로 치장했지만 그 화려함은 그녀의 지친 얼굴을 가려주지 못했다. 그녀는 그림들을 둘러보다가 뷰잉룸 앞에 서 있는 지훈을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공포와 당혹감으로 크게 흔들렸다. 주변을 살피며 뒷걸음질 치려는 그녀에게 지훈은 조용히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잠깐이면 돼. 아무도 몰라. 제발. 그의 간절한 목소리에 서연은 마지못해 그를 따라 뷰잉 룸으로 들어섰다. 문이 닫히자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지훈은 비난이나 원망 대신 그가 준비해온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펼쳐놓았다. 그는 건축 설계도를 설명하듯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이건 6년 전 타임라인이야. 유림건설이 부도 위기에 몰린 날짜. 그리고 우리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날. 내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은 날짜. 모든 게 한 달 안에 일어났어. 그는 이어서 유림건설을 파산 직전으로 몰고 간 페이퍼 컴퍼니와 대한건설 오상무의 연결고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녀 앞에 내밀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 대신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최민준이 처음부터 모든 걸 계획한 거야. 당신 아버지를 무너뜨리고 나에게는 거짓 진단을 내리게 해서 우리가 헤어질 수밖에 없게 만든 거지. 이 모든 게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해, 서연아. 서연은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보며 파르르 떨었다. 그녀가 애써 외면하고 부정하려 했던 진실의 조각들이 눈앞에 펼쳐지자 그녀가 억지로 쌓아 올렸던 방어벽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 쥐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6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고통과 공포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한참을 울던 그녀는 마침내 흐느끼며 진실의 일부를 털어놓았다. 아버지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을 때 최민준이 구세주처럼 나타났다고 했다. 그는 회사를 살려주는 대가로 그녀와의 결혼을 요구했다. 그리고 지훈과는 헤어져야만 한다고, 그것이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그녀를 압박했다. 그땐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온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불임 진단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녀가 그 전모를 몰랐거나 혹은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최민준의 보복이 자신뿐만 아니라 지훈과 하준에게까지 미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일 터였다. 그녀는 눈물로 지훈에게 애원했다. 그 사람은 악마예요.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무서운 사람이라고요. 더 이상 파고들지 말아요. 당신까지 위험해져요. 제발 우리 하준이 수술만 무사히 끝낼 수 있게. 수술만 하고 다 잊어요.
과거는 그냥 묻어버려요 네. 그녀의 공포는 진심이었다. 최민준이라는 존재가 그녀의 영혼을 얼마나 깊이 올가매고 있는지 지우는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몰아붙일 수 없었다. 대신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떨리는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서연은 고개를 들어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지우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약속했다. 내가 다 끝낼게. 당신하고 하준이 내가 그 지옥에서 반드시 꺼내줄게. 그러니까 당신은 조금만 더 버텨줘. 날 믿고. 그의 말은 서연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를 심어주었지만 동시에 더 큰 공포를 안겨주기도 했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렸다. 지우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가 더 위험해지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으니 나머지는 그의 몫이었다. 하지만 지훈이 갤러리를 나서는 순간 최민준의 방역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그의 스마트폰이 세차게 울렸다. 박진수 실장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인천공항 제3터미널 프로젝트 발주처에서 갑자기 계약 재검토를 통보해 왔습니다. 우리 회사의 재정 안정성에 대한 악의적인 투서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인천공항 프로젝트는 JH 아키텍츠의 명운이 걸린 가장 큰 사업이었다. 최민준이 서연과의 만남을 보고받고 즉시 손을 쓴 것이 분명했다. 그의 경고는 빈말이 아니었다. 그는 지훈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의 건축가로서의 자부심과 회사를 정면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최민준의 공격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JH 아키텍츠를 향한 압박은 전방위적으로 펼쳐졌다. 지훈의 직업윤리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기사들이 익명의 증권가 찌라시를 통해 퍼져나갔다. 다른 대형 프로젝트의 핵심 투자자가 아무런 설명 없이 갑자기 투자를 철회했다. 거의 승인이 확정되었던 관공서의 건축 허가는 무기한 보류되었다. 강지훈이 6년간 피땀 흘려선 그의 세계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직원들은 동요했고 업계는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최민준은 돈과 권력이라는 거대한 망치로 그를 철저하게 부수고 있었다. 그는 지훈이 무릎 꿇고 항복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늦은 밤 지훈은 텅 빈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계약 해지 통보서와 그를 비방하는 기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이미 백기를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강지훈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최민준의 공격은 그의 투지를 꺾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마음에 남은 마지막 망설임까지 불태워 없애버렸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진실 찾기 싸움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건 전면전이었다. 둘 중 하나가 완전히 무너져야 끝나는 게임이었다. 그의 시선이 책상 한쪽에 놓인 작은 사진으로 향했다. 며칠 전 그를 안타깝게 여긴 한 간호사가 몰래 찍어 보내준 하준이의 사진이었다. 사진 속 아이는 곤히 잠들어 있었다. 지우는 그 작은 얼굴을 보며 굳게 맹세했다. 그의 결심은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해졌다. 그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건축가로서 그는 언제나 불가능에 도전해왔다. 이제 그는 자신의 아들을 위해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에 기꺼이 모든 것을 던질 참이었다. 최민준의 공격은 거칠고 무자비했다. JH 아키텍처는 설립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주요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좌초되고 자금 흐름이 막히기 시작했다. 업계에는 회사가 곧 부도날 것이라는 악성 루머가 파다했다. 불안감을 느낀 핵심 인재들이 경쟁사로 이직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회사의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가라앉았다.
강지훈이 6년간 쌓아 올린 탑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지훈은 전 직원을 소집해 긴급회의를 열었다. 흉흉한 소문으로 동요하는 직원들 앞에 선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사정을 드러내지 않는 선에서 회사가 겪고 있는 부당한 외부 압력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그는 변명하거나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다. 대신 건축가로서의 자신의 비전과 회사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건물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건물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지금 우리는 거센 비바람을 맞고 있지만 우리의 기초는 튼튼합니다. 여러분의 실력과 우리의 신뢰라는 기초 말입니다. 이 폭풍이 지나가면 우리는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저를 믿고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시오. 그의 차분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는 불안에 떨던 직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나는 그의 리더십에 직원들은 다시 한번 그에 대한 신뢰를 굳혔다. 비록 몇몇은 떠나갔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다하기 시작했다. JH 아키텍처는 내부로부터의 붕괴를 막고 간신히 버텨낼 힘을 얻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었다. 지훈은 자신의 사무실을 전쟁 지휘소로 삼았다. 그는 더 이상 최민준의 공격에 수동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건축가로서의 자신의 능력을 이 싸움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대한건설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하나의 거대한 건축물로 보고 분석하기 시작했다. 박진수 실장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언론기사, 자회사 목록 등 공개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했다. 그는 대한건설의 구조도를 그렸다. 화려한 외관과 달리 그 내부는 매우 불안정했다. 최민준은 지난 몇 년간 무리한 차입금을 동원해 공격적인 인수합병으로 몸집을 불려왔다. 수많은 사업들이 문어발처럼 얽혀 있었지만 그 모든 무게를 지탱하는 핵심 기둥은 단 하나였다. 현재 대한건설이 사운을 걸고 진행 중인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단지 더 로얄 팰리스 건설 사업이었다. 이겁니다. 더 로얄 팰리스. 이 프로젝트의 예상 수익이 대한건설 전체 부채의 이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기거나 중단된다면 부채의 도미노가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박진수의 분석은 정확했다. 지훈은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는 더 로얄 팰리스의 설계도와 사업 계획서를 뜯어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균열을 발견했다. 사업 부지는 원래 개발이 제한된 녹지 공간이었지만 대한건설은 비정상적인 속도로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냈다. 이 과정에서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언론에는 거의 보도되지 않고 조용히 묻힌 흔적이 있었다. 이것이 최민준의 아킬레스건이었다. 하지만 거대 기업의 비리를 파헤치는 것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했다. 지훈에게는 내부자의 도움이 절실했다. 최민준의 방식과 대한건설의 약점을 아는 사람. 그는 박진수에게 지난 10년간 대한건설에 적대적 인수합병을 당한 기업들의 목록과 그 과정에서 쫓겨나거나 불이익을 당한 인물들의 명단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명단은 길었다. 최민준이라는 괴물이 삼켜버린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 위로 지훈의 시선이 천천히 움직였다. 그러다 한 이름 앞에서 그의 시선이 멈췄다. 이태영. 5년 전 대한건설에 합병된 태영건설의 전무이사이자 업계에서 천재로 불리던 토목기술자였다. 그는 대한건설의 인수시도에 가장 격렬하게 저항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대한건설의 부실공사와 안전불감증을 지적하며 끝까지 싸웠지만 결국 최민준이 쳐놓은 함정에 빠져 횡령 누명을 쓰고 업계에서 매장당했다. 현재는 작은 기술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다. 지훈은 이태영을 만나기로 결심했다. 그는 박진수를 통해 어렵게 이태영과의 만남을 주선했다.
약속 장소인 허름한 선술집에 먼저 도착한 지우는 잠시 후 사진보다 훨씬 더 지치고 야츠레타 모습에 이태영과 마주했다. 이태영의 눈빛은 경계심과 냉소로 가득했다. 그는 지훈이 내민 명함을 본 뒤 피식 웃었다. JH 아키텍츠의 강지훈 대표. 건축계의 황태자로 불리는 분이 이런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이시오. 도움이 필요해서서. 도움하 최민준 회장에게 또 한 명의 희생양이 나타났나 보군. 미안하지만 난 관심 없어. 그 괴물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라면 큰 착각이니까. 이태영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술잔을 기울이며 지훈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지훈은 돈이나 사업적인 제안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진심을 담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아들의 이야기, 그리고 최민준이 자신과 윤서연에게 저지른 짓들을. 그리고 그는 이태영에게 복수가 아닌 정의를 제안했다.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이 전무님.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과정입니다. 부실하게 지어진 건물을 허물고 기초부터 다시 제대로 짓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전무님께서 평생을 바쳐 지켜온 기술자로서의 명예와 자부심을 되찾을 기회이기도 하고요. 지훈은 더 로얄 팰리스 사업의 문제점들을 분석한 자료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이태영의 눈빛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의 안에서 잠자고 있던 기술자로서의 양심과 최민준에게 짓밟혔던 분노가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는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다. 내가 뭘 도우면 되겠어. 동맹은 그렇게 맺어졌다. 이태영은 아직 태영건설 시절의 옛 동료들과 연락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들 중 일부는 대한건설에 남아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하고 있었다. 그는 그들 중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후배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했다. 그들은 최민준의 독단적인 경영과 안전을 무시하는 관행에 불만을 품고 있던 터였다. 며칠 후 지훈의 사무실로 의문의 서류 봉투 하나가 배달되었다. 그 안에는 이태영이 약속했던 증거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더 로얄 팰리스의 기초공사에 대한 내부 안전 진단 보고서 원본이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공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기준치에 미달하는 저급 철근과 시멘트가 사용되었으며 이로 인해 건물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보고서의 최종 결재란에는 모든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공사를 강행하라는 최민준의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지훈은 보고서를 든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수천 명의 입주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살인 미수나 다름없었다. 그는 마침내 최민준이라는 괴물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창을 손에 넣었다. 이제 사냥의 시간이었다. 그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결연하게 빛났다. 강지훈의 사무실은 이제 완벽한 작전 상황실이 되어 있었다. 벽면에는 대한건설의 조직도와 더 로얄 팰리스의 설계도가 붙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이태영 전무가 목숨을 걸고 빼내온 증거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부실 공사를 증명하는 내부 보고서, 조작된 자재 구매 내역서, 그리고 공사 현장의 직원들이 몰래 찍어 보낸 사진들까지. 최민준의 제국에 균열을 낼 증거는 차고 넘쳤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지훈은 최민준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6년 전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은 거짓 불임 진단의 진실. 그는 박진수 실장과 함께 뉴질랜드로 사라진 김용호 원장의 행적을 끈질기게 추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김 원장을 찾아낸 곳은 병원이나 연구실이 아닌 오클랜드 외곽의 한적한 동네에서 운영하는 작은 편의점이었다. 의사 가운 대신 허름한 점퍼를 입고 메스 대신 바코드 스캐너를 든 그의 모습은 과거의 죄책감으로부터 도망친 폐잔병과도 같았다.
지우는 당장이라도 뉴질랜드로 날아가 그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하준이의 수술이 언제 잡힐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리를 비울 수는 없었다. 그는 대신 현지의 전직 경찰 출신 베테랑 사립탐정을 고용해 김 원장에게 접근했다. 사립탐정은 지훈이 제공한 자료를 들고 김용호 원장을 찾아갔다. 박진수가 밤을 새워 찾아낸 6년 전 그의 아내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거액의 출처 불분명 자금 내역서였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앞에서 김 원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지난 6년간 그를 괴롭혔던 죄책감과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덮쳤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최민준 회장의 사람이었습니다. 대한건설의 오상무라는 그 사람이 찾아와 거액의 돈과 해외 도피를 제안했습니다. 강지훈 씨의 검사 결과를 조작하고 평생 입을 다무는 조건으로요. 그때는 저도 병원 운영이 어려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영호 원장의 떨리는 목소리로 전해진 모든 자백은 사립탐정의 옷에 달린 소형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겼다. 마침내 지훈은 최민준의 목에 밧줄을 걸 수 있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손에 넣어뒀다. 6년간 그를 괴롭혔던 지독한 어둠의 실체가 완벽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승리의 기쁨을 누릴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다. 바로 그날 밤 지훈이 뉴질랜드로부터 녹음 파일을 막 전송받은 순간 병원으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하준이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다는 소식이었다. 면역력이 극도로 떨어진 상태에서 심각한 폐혈증이 왔고 더 이상 이식을 미룰 수 없다는 담당 의사의 절박한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들려왔다. 강지훈 씨, 지금 당장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앞으로 48시간이 고비입니다. 그 안에 골수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하준이가 위험합니다. 의사의 말은 지훈의 심장에 거대한 망치가 되어 내리꽂혔다. 모든 계획이 어그러졌다. 복수를 위한 시간표와 아들의 생명을 구해야 하는 시간표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그는 알았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자신에게도 그리고 최민준에게도. 자신이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순간 그는 최민준에게 가장 무방비 상태의 목표물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아들의 생명을 두고 도박을 할 수는 없었다. 지훈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즉시 박진수 실장과 이태영 전무를 사무실로 호출했다. 그의 얼굴에는 비장함이 감돌았다. 그는 두 사람 앞에 그동안 모아온 모든 증거 자료를 내려놓았다. 더 로얄 팰리스의 부실공사 증거, 김용호 원장의 자백 녹음 파일, 그리고 유림건설을 파산시킨 자금 세탁의 증거까지. 그는 두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계획을 밝혔다. 그의 목소리는 강하고 단호했다. 나는 내일 아침 병원으로 갑니다. 하준이 곁을 지켜야 합니다. 내가 수술실에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 이 모든 자료들을 세상에 공개해 주십시오. 언론사, 검찰, 시민단체 가릴 것 없이 모든 곳에. 최민준이 손을 쓸 틈도 없이 그의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지도록. 한편 최민준 역시 병원으로부터 하준이의 위급한 상황과 긴급 수술 일정을 보고받았다. 동시에 강지훈이 자신의 뒤를 캐고 있다는 정보원들의 보고도 올라왔다. 그는 본능적으로 벽이 자신을 향해 좁혀오고 있음을 느꼈다. 강지훈이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하준이를 살려낸다면 그는 생명의 은인이자 아버지로서 영원히 자신의 삶에 개입할 것이다. 그것은 최민준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이 긴급 수술이 강지훈을 영원히 제거할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했다. 그는 자신의 더러운 일을 처리해온 해결사 오상무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강지훈이 병원으로 가고 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 사고로 위장하는 게 좋겠지.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도록 영원히. 다음 날 아침이 밝았다. 지훈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병원으로 떠나기 전
책상 위에 놓인 하준이의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아이의 평온한 얼굴을 보자 그의 마음속을 휘젓던 폭풍 같은 감정들이 거짓말처럼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그는 두렵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계획했고 믿을 수 있는 동료들에게 자신의 의지를 맡겼다. 이제 그는 아버지가 되어야 할 시간이었다. 그는 기꺼이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갈 참이었다. 하지만 그 함정에 미끼를 던진 것 또한 바로 자신이었다. 지우는 재킷을 걸치고 사무실을 나섰다. 병원으로 향하는 그의 차는 서울의 아침 햇살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것은 단순히 아들을 구하러 가는 길이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가족의 미래를 되찾기 위한 마지막 전쟁터로 향하는 길이었다. 거대한 폭풍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강지훈이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은 평소와 달랐다. 그의 애마인 날렵한 스포츠 세단 대신 박진수 실장의 평범한 국산 SUV가 그의 발이 되어주고 있었다. 그는 최단 경로인 대로를 버리고 복잡하게 얽힌 도심의 이면도로를 택했다. 건축가로서 그의 머릿속에는 서울의 지도가 3차원 설계도처럼 펼쳐져 있었다. 최민준이 손을 쓴다면 분명 예측 가능한 경로에서 사고를 위장할 터였다. 그는 그 예측을 비껴가고 있었다. 그의 귀에 꽂힌 이어폰에서는 박진수 실장의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박 실장은 사무실에서 CCTV와 GPS를 통해 그의 이동 경로와 주변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그의 눈과 귀가 되어주고 있었다. 대표님, 10분 전부터 검은색 대형 세단 2대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붙고 있습니다. 오상무의 차량과 번호판이 일치합니다. 올 것이 왔다. 지우는 백미러를 통해 그들을 확인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그들은 끈질기게 그의 뒤를 물고 있었다. 그가 다음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순간이었다. 박 실장의 다급한 경고가 그의 귀를 때렸다. 전방 우측 골목, 덤프트럭입니다. 함정입니다. 경고와 동시에 거대한 덤프트럭이 굉음을 내며 골목에서 튀어나와 그의 앞길을 막아섰다. 뒤에서는 검은 세단 2대가 빠르게 거리를 좁혀왔다. 완벽한 포위망이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포기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우는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았다. 그는 핸들을 격렬하게 오른쪽으로 꺾었다. SUV는 아슬아슬하게 인도로 올라타며 덤프트럭의 앞머리를 스치듯 지나갔다. 행인들의 비명소리와 여기저기서 울리는 경적소리가 그의 뒤를 따랐다. 그는 곧바로 차를 몰아 근처 남대문 시장의 복잡한 골목 안으로 파고들었다. 거대한 세단과 트럭은 좁은 시장 골목으로 쉽게 진입할 수 없을 터였다. 숨막히는 도심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좌판을 펼친 상인들과 오가는 사람들 사이를 고개하듯 빠져나가며 지우는 온 신경을 운전에 집중했다. 그의 뒤를 끈질기게 따라붙는 오상무의 부하들은 인정사정 없었다. 그들은 경적을 울려대며 사람들을 위협하고 길가의 좌판들을 뭉개며 그를 추격했다. 지우는 단순한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 도시의 지형을 무기로 삼아 싸우는 전략가였다. 300m 앞 오거리에서 11시 방향입니다. 그 길은 지금 재개발 공사로 인해 일반 차량은 진입이 어렵습니다. 대표님, 차량은 통과 가능합니다. 박진수의 내비게이션은 완벽했다. 지우는 그의 지시대로 차를 몰았다. 그의 예측대로 공사 자재들이 어지럽게 널린 좁은 길로 들어서자 뒤따르던 세단 한 대가 결국 길가의 철근 더미에 부딪히며 추격 대열에서 이탈했다. 하지만 남은 한 대는 더욱 악착같이 그를 따라붙었다. 바로 그 시각 JH의 아키텍츠의 사무실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박진수는 지훈이 병원에 도착하기로 약속된 시간을 확인했다. 그는 옆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이태영 전무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우스 버튼을 클릭했다. 단 한 번의 클릭으로
그들이 밤새 준비한 모든 증거 자료가 담긴 디지털 폭탄이 세상으로 퍼져나갔다. 수십 개의 주요 언론사, 검찰청, 시민단체의 서버로 대한건설의 비리를 폭로하는 파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전송되었다. 동시에 이태영 전무는 그가 신뢰하는 기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의 중요성과 맥락을 설명하며 여론전에 불씨를 지폈다. 세상이 뒤집히기 시작했다. 추격전은 어느덧 병원 근처에 한적한 공업지대로 접어들었다. 지훈의 SUV는 여러 차례의 충돌로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마침내 막다른 길. 마지막까지 그를 쫓아온 검은 세단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차에서 건장한 남자 서너 명이 쇠파이프를 들고 내렸다. 그들의 얼굴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이제 피할 곳은 없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지훈의 마지막 비상계획 안에 포함된 시나리오였다. 남자들이 그의 차를 향해 다가오는 순간 어디선가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박진수가 공업지대에서 집단 패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익명으로 신고한 경찰차가 현장에 도착한 것이다. 갑작스러운 경찰의 등장에 오상무의 부하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지훈은 차를 후진시켜 좁은 틈을 빠져나와 마지막 힘을 다해 병원으로 향했다. 그는 병원 입구에 너덜너덜해진 차를 버리다시피 세우고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그는 벽에 걸린 대형 TV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모든 채널에서 긴급 속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속보. 대한건설 더 로얄 팰리스 대규모 부실 공사 의혹. 단독. 유명 건축가 강지훈 씨 6년 전 불임 진단은 조작되었다. 충격 폭로. 세상은 이미 불타오르고 있었다. 지훈은 숨을 고를 틈도 없이 수술실이 있는 층으로 달려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곳에는 최민준과 윤서연이 서 있었다. 최민준의 휴대전화는 불이 난 듯은 울려대고 있었다. 그는 TV 뉴스와 휴대전화를 번갈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강지훈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지훈을 발견하고는 살인적인 기세로 달려들려 했다. 내 이놈. 강지훈. 하지만 그의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 대기하고 있던 의사와 간호사들이 지훈을 에워싸고 수술 준비실로 이끌었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수술실로 들어가는 문이 닫히기 직전 지훈은 마지막으로 서연을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가 서려 있지 않았다. 대신 경외감과 희미한 희망의 빛이 감돌고 있었다. 지훈은 지옥 같은 싸움을 뚫고 마침내 이곳에 도착했다. 이제 아들을 구할 시간이었다. 그의 등 뒤로 수술실 문이 소리 없이 닫혔다. 차가운 무균 수술실 안에는 오직 기계의 규칙적인 파열음과 의료진의 나직한 목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전신 마취에 들어간 강지훈의 몸에서 생명의 씨앗인 골수가 조심스럽게 채취되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옆 수술실 작은 침대에 누운 강아주는 그 씨앗을 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혼돈과 악의가 차단된 그 공간에서는 오직 생명을 향한 숭고하고 치열한 사투만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었다. 하지만 수술실 문 밖의 세상은 그야말로 지각 변동을 겪고 있었다. 박진수가 터뜨린 디지털 폭탄은 대한민국 사회의 심장부에서 터졌다. 모든 언론이 이 사건을 한면 톱기사와 메인 뉴스로 다루기 시작했다. TV 화면에는 더 로얄 팰리스의 부실 공사 현장과 대한건설의 비자금 의혹을 고발하는 보도가 쉴 새 없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6년 만에 자신의 명예를 되찾은 이태영 전무가 있었다. 카메라 앞에 선 그는 더 이상 과거의 패배자가 아니었다. 그는 전문가로서의 양심을 걸고 대한건설의 부실 공사가 단순한 비리를 넘어
수많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임을 논리 정연하게 고발했다. 그의 증언은 엄청난 신뢰를 얻었고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들끓기 시작했다. 여기에 뉴질랜드에서 전송된 김영호 원장의 육성 고백 파일이 공개되자 파장은 일파만파로 커졌다. 최민준이라는 성공신화의 주인공이 실은 한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가정을 빼앗은 악마였다는 사실에 대중은 경악하고 분노했다. 금융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대한건설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로 추락했다. 대한건설에 막대한 자금을 대출해 주었던 은행들은 비상회의에 들어갔고 앞다투어 대출금 회수와 신규 자금 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최민준이 빚으로 쌓아올린 거대한 제국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는 즉각 더 로얄 팰리스 공사 현장에 대한 무기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같은 시각 병원의 VIP 병실에서 윤서연은 태블릿 PC를 통해 바깥 세상의 폭풍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최민준의 비서들에 의해 외부와 차단된 채 격리되어 있었다. 화면 속에서 그녀는 강지훈의 얼굴을 보았다. 그가 얼마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받아 왔는지, 그가 자신과 하준이를 구하기 위해 어떤 싸움을 벌여왔는지 비로소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지난 6년간 그녀는 최민준이 만들어 놓은 공포라는 감옥의 죄수였다. 그의 힘 앞에서 저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저 순응하며 하준이를 지키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지훈은 달랐다. 그는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싸웠다. 갤러리에서 그가 했던 약속이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다. 내가 그 지옥에서 반드시 꺼내줄게. 바로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검사들을 대동한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나온 이들이었다. 그들은 다급하게 전화를 돌리며 상황을 수습하려던 최민준의 앞을 막아섰다. 최민준 회장님, 대한건설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합니다. 잠시 저희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최민준은 아직도 자신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듯 거만한 태도로 소리쳤다. 당신들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래 당장 내 변호사부터 불러 하지만 검찰이 내미는 압수수색 영장과 증거 목록 앞에서 그의 기세는 한풀 꺾일 수밖에 없었다. 수석검사는 최민준을 지나쳐 겁에 질려있는 서연에게 다가갔다. 윤서연 씨, 참고인 자격으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시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윤서연 씨의 진술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주어진 마지막 선택의 기회였다. 그녀의 시선이 검찰에 포위된 최민준에게로 향했다. 최민준은 그녀를 향해 입을 다물라는 무언의 협박을 담은 살기 어린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그 눈빛에 그녀의 몸이 순간 얼어붙었다. 6년간 그녀를 짓눌러온 공포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려 수술실 문을 바라보았다. 저 문 너머에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건 남자와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이 함께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 안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깨어나는 소리가 들렸다. 아들을 향한 모성애와 지훈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되찾고 싶은 자신의 삶에 대한 열망이 마침내 공포를 이겨냈다. 그녀는 떨리는 숨을 가다듬고 수석검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네,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연의 입이 열리는 순간 최민준의 시대는 끝이 났다. 그녀는 최민준이 어떻게 자신의 집안을 파멸시키고 자신을 협박해 결혼했는지, 지난 6년간 어떤 감시리와 통제 속에서 살아왔는지 눈물로 모든 것을 증언했다. 그녀의 진술은 검찰이 가지고 있던 모든 증거의 퍼즐을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이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수석검사는 최민준을 향해 돌아섰다. 어느새 복되는 사건의 냄새를 맡고 몰려든 기자들로 가득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검사는 최민준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 최민준 씨, 당신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치 어벌법상 횡령 및 배임 주가 조작,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재벌 총수가 기자들 앞에서 수갑을 차는 모습은 전국의 모든 TV를 통해 생중계되었다. 거짓과 욕망으로 쌓아 올린 그의 제국이 한낮의 병원 복도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가 피곤한 기색 속에서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걸어 나왔다. 그는 마침내 모든 짐을 벗어던지고 탈진한 듯 주저앉아 있던 서연에게 다가가 말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기증자와 환자 아버지와 아들 모두 무사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안도의 눈물이자 참회의 눈물이었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눈물이었다.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폐허 위로 마침내 새로운 가족의 역사를 쓸 여명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고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숨막히는 폭염이 지나가고 세상은 어느덧 눈부시게 푸른 가을 하늘 아래 놓여 있었다. 계절의 변화와 함께 강지훈과 윤서연 그리고 강하준의 시간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하준이의 회복은 기적과 같았다. 아버지의 골수를 이식받은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생기를 되찾았다. 중환자실의 차가운 기계음 대신 이제는 일반 병실의 따스한 햇살 속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우는 건축가로서의 모든 일을 잠시 내려놓고 온전히 아빠로서의 삶에 집중했다. 지난 6년간의 부재를 보상이라도 하듯 그는 하준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아이를 낳는 법도 함께 노는 법도 몰랐다. 하지만 핏줄의 끌림은 그 어떤 교과서보다 위대한 스승이었다. 그는 하준에게 레고로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성을 만드는 법을 가르쳤고 종이로는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한 학을 접어주었다. 하준이는 처음에는 그를 아저씨라고 불렀다. 하지만 어느새 아이는 그의 품에 안겨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속삭이고 있었다. 그 한마디에 지우는 지난 세월의 모든 고통을 용서받는 기분이었다. 서연은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한 발짝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와 지훈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책감과 원망의 벽은 하준이라는 존재 앞에서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과거의 연인이 아닌 한 아이의 부모라는 이름 아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하준이의 식단, 하준이의 투정, 하준이의 작은 재롱 같은 소소한 일상으로 채워졌다. 상처는 아직 남아있었지만 그들은 서로를 비난하는 대신 함께 그 상처를 보듬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세상은 그들만의 시간과 무관하게 빠르게 변해가고 있었다. 병실 TV에서는 연일 최민준과 대한건설에 대한 재판 소식이 흘러나왔다. 최민준의 제국은 완전히 해체되었다. 그는 횡령 배임, 주가 조작, 사문서 위조, 살인교사, 미수 등 수많은 혐의로 기소되어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오직 그의 탐욕이 남긴 폐허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을 뿐이었다. 어느 날 오후 하준이가 낮잠에 든 사이 지훈과 서연은 병원 옥상 정원에서 오랜만에 단둘이 마주 앉았다. 침묵 속에서 가을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서연이었다. 미안해요. 당신한테 정말 미안했어요. 그녀의 사과에는 더 이상 변명이나 자기 연민이 섞여 있지 않았다. 그녀는 하준이의 존재를 숨겼던 것에 대해 그리고 6년 전 그들의 사랑을 믿고 함께 싸우지 못했던 자신의 나약함에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다. 지우는 그런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응어리져 있던 마지막 분노의 잔재가 눈 녹듯 사라지고 있었다. 나도 미안해. 내 고통에만 빠져서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헤아리지 못했어.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것은 비난이 아닌 서로의 아픔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이었다. 용서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마법이 아니었다. 그들은 함께 상처를 마주하고 서로를 보듬으며 긴 시간을 들여 천천히 치유해 나가야 할 터였다. 지훈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할 거야. 하준이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 다시 희망의 빛이 감돌기 시작했다. 지훈의 삶도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진실이 밝혀지자 JH 아키텍처는 이전보다 더 큰 신뢰를 얻게 되었다. 인천공항 프로젝트는 다시 그의 손에 맡겨졌고 그의 철학을 존중하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 제안들이 쇄도했다. 이태영 전무는 바른건설감리라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 부실 공사를 추방하고 안전한 건축 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는 사회에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고 있었다. 마침내 하준이가 퇴원하는 날이 왔다. 하늘은 더없이 높고 푸르렀고 거리의 나무들은 저마다의 색으로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다. 병원 문을 나서는 세 사람의 모습은 평범하지만 그래서 더욱 특별해 보였다. 지훈과 서연의 양손을 하나씩 꼭 잡은 하준이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이는 두 사람을 잇는 가장 단단하고 아름다운 다리가 되어 주었다. 그들은 정해진 목적지 없이 그저 함께 앞으로 걸어갔다.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무도 몰랐다. 다시 연인이 될 수도, 혹은 가장 좋은 친구이자 동료 부모로 남을 수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지훈은 문득 생각했다. 자신은 평생 완벽한 구조물을 만드는 건축가로 살아왔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기초부터 부실한 건물과도 같았다고. 그는 이번 일을 겪으며 인생이란 결코 설계도대로 지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측 불가능하고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 진정한 사랑과 강인함이 싹튼다는 것을.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그것은 진실이라는 단단한 기초 위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쌓아 올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집이었다. 세 사람은 눈부신 가을 햇살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